높은 인플레이션과 독일의 어려웠던 1920년대 초중반의 시기가 나치의 출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되었던 것처럼 경제가 되살아나고 평화로워진 독일은 1929년 말부터 불어닥친 대공황의 여파로 다시 한번 나치가 전국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1928년 총선에서 고작 12석만 얻었던 나치는 1930년을 지나며 히틀러의 조직력에 힘입어 거대한 이념과 민족주의와 정치적 물결로 변해 독일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1922년 일찍이 히틀러의 연설을 듣고 나치 당원이 된 까무잡잡하고 왜소하고 한쪽 다리를 저는 똑똑하면서도 젊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역시도 뛰어난 연설 능력을 뽐내어 나치의 간부가 되었으며 나치 간부들 중에서는 드물게 대학 교육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죠. 바로 파울 요제프 괴벨스입니다. 그 역시도 히틀러와 비슷한 젊은 날의 실패를 거듭 맛보았는데 작가가 꿈이었으나 그의 소설은 출판사에서 퇴짜를 맞았고 그가 쓴 희곡은 어떤 연출자도 무대에 올려주려 하지 않았죠. 그런 그에게 히틀러는 구세주나 다름없었습니다. 히틀러의 연설을 듣던 날 괴벨스는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제야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알았다. 고 말했습니다. 사실 괴벨스는 초반엔 히틀러와 크게 반복했습니다. 히틀러의 정책과 이념, 행동에서 많은 부분이 틀렸다고 생각했고 그가 처음 연설을 봤을 때와는 히틀러의 방향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는 슈트라서와 함께 독일 북부에서 나치를 이끄는 리더가 되었었습니다. 히틀러는 북부 지도자들이 자신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당연히 하였었지만 적어도 괴벨스만큼은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1926년 4월 괴벨스는 특별히 히틀러의 초대를 받아 뮌헨에서 연설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연설이 끝난 그에게 히틀러가 다가가 포옹했죠. 이어서 며칠 뒤 히틀러의 연설까지 지켜본 그는 슈트라서와는 완전히 갈라섰고 평생을 히틀러의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는 괴벨스에게 베를린을 맡겼습니다. 베를린 장악은 당시 가장 중요한 임무였죠. 구독해주세요. 1929년 10월 24일 월스트리트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대공황의 시작이었죠. 1929년 말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던 막대한 돈줄이 끊기고 세계 무역이 활기를 잃으며 수출도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독일의 공장은 가동을 멈췄고 독일의 재무 구조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고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했으며 1931년엔 오스트리아 최대 은행과 독일의 주요 은행 한 곳도 파산했습니다. 이어서 베를린 정부는 모든 은행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에 이르렀죠. 1929년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대공황은 히틀러에겐 전례 없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히틀러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사실상 전무했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난세를 10분 활용해 권력을 쟁취할 생각이었죠. 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폭력적인 혁명가들과는 달리 히틀러는 정치 권력부터 먼저 손에 넣은 뒤 혁명을 일으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에 빠진 국민들에게 자신만이 독일을 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히틀러는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고 불만을 가득 품은 민중에게 독일을 다시 강국으로 만들고 전쟁 배상금 지불을 거부하고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부자들을 굴복시키고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와 빵을 주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당시 제국의회는 강력한 정부가 필요했던 경제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과 대립하고 있었으며 대통령은 총리의 제안으로 제국의회를 해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곧 이어질 선거에서 히틀러는 12석만 얻었던 과거보다 조금 더 약진해 50석 정도는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그의 생각보다 더 강했습니다. 나치는 약소한 정당에서 단숨에 제2당으로 올라섭니다. 의석도 107석이나 차지했죠. 히틀러는 이제 무엇이 더 필요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와 재계라는 독일을 떠받치는 거대한 두 기둥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군대 조직은 정치와 거리를, 특히나 나치와 거리를 두고자 노력했으나 히틀러의 사상은 점차 군대 내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맥주얼 폭동까지 일으켰던 단체이니 군인 사회에서는 그간의 공화국을 온전히 지지하지는 않았어도 반란군에 싹이 될 수 있는 단체를 지지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죠. 그러다 1930년 3명의 젊은 중위가 군대 내에서 나치의 신조를 퍼뜨리다 체포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재판은 이전에 히틀러가 겪었던 재판처럼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작용했죠. 히틀러는 증인으로 출석해 나치는 군을 적으로 삼을 생각이 없으며 나치당은 오로지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권력을 잡을 것이며 새 청년 장교가 무장 봉기를 기대했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신문에 그대로 실리기도 하였고 군 수뇌부도 점차 히틀러의 모습에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게도 비슷했습니다.
재계의 지지에 힘입어 히틀러가 독일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재계 주요 인사들로부터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기부했는지 확인되진 않으나 나치당이 마음대로 거액을 사용할 수 있었던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금액보다도 큰 금액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나치가 독일을 집어삼키기 직전까지 온 1930년대 초 히틀러에겐 아주 중요한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간략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폭동 이후 스웨덴에서 주로 생활했던 괴링은 이후 나치로 돌아와 국회의원에 이어 국회의장까지 지냈고 중요한 재계와 군 인맥을 히틀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에른스트 램은 히틀러가 폭력적인 혁명을 지지하지 않자 반목하고 떠났었으나 히틀러의 부탁에 다시 돌아와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전투를 벌이던 폭력배 같은 나치 돌격대를 다시 안정시켰습니다. 슈트라서는 히틀러와는 달리 공산주의적 이념을 좀 더 지지하던 인사였으나 적어도 이 시기까진 나치당 2인자였고 여러 다른 지도자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괴벨스는 선전 재능으로 히틀러에겐 큰 인상을 주고 있었고 또한 그에게 열렬하게 충성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비렐름 프리크는 전형적인 독일 공무원 유형의 사람으로 경찰 본부에서 히틀러의 첩자로 일했었고 이후 의회에서 나치당의 대표로도 활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인리히 힘러는 히틀러의 정예부대인 나치 친위대를 서서히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당이 커져가는데 큰 도움을 준 인물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나치가 점차 독일을 잠식해가는 사이 84세의 바이마르 공화국 대통령은 별다른 영향력을 떨치지 못했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1932년 히틀러는 드디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나치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음 화에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계도 비슷했습니다. 재계의 지지배 이놈의 지지배 난 나쁜 지지배 너 나쁜 지지배 재계의 지지배 빨리빨리 녹음을 해야 빨리 쉴 수 있어요.